딸이 시집가던 그날 모든 것이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홀을 가득 메운 하객들, 그리고 당신은 어머니로서 방금 전시가 10억 원에 달하는 신혼집 열쇠를 사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딸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축배의 잔을 채 비우기도 전에 사위가 던진 한마디에 모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어 당신의 귀로 똑똑히 들려온 그 몇 마디가 취중진담이 아닌 뼛속까지 시린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했던 마음이 그 자리에서 열쇠를 회수하기까지, 웃으며 건배를 외치던 순간부터 결혼식을 중단시키기까지, 그는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그 뒤에는 어떤 계략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 결혼식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 어머니는 가장 축복해야 할 날에 하객들 앞에서 딸의 결혼을 파기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감정 폭발이 아닌 냉철한 현실인식이었습니다. 박혜숙의 인생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이야기의 반전은 결혼 전의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달콤한 약속이었는지 아니면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녀의 결정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음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제 이름은 박혜숙, 올해 65세입니다. 얼마 전 정년퇴직한 고등학교 교사죠. 제 인생에 큰 꿈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딸, 이서윤을 무사히 키워내는 것뿐이었죠. 딸이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진 않았습니다. 그저 믿음직한 사람을 만나 존엄하게 살아가길 바랐을 뿐입니다. 딸의 결혼을 위해 저는 서울에 있던 낡은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끼고 모아온 퇴직금을 더해 총 12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마포구에 방 2개짜리 신축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역세권에 보안도 철저하고 주변 환경도 쾌적한 곳이었죠. 이것은 제가 딸에게 주는 혼수이지 김씨 집안에 주는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35인 서윤이는 국립병원 약사입니다. 성격은 조용하고 매사에 꼼꼼하죠. 저는 딸이 순박하고 연애 경험이 적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서윤이가 김진우라는 청년을 집에 데려왔을 때 저는 그 젊은이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상도 깔끔하고 말하는 것도 조리 있었죠. IT 업계에서 일하고 월급은 400만 원 남짓, 최상위 조건은 아니었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이 겉모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집안의 결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교제할 때는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이제 나이가 찼고 스스로 선택해서 행복하다면 지지해주리라 마음먹었죠. 하지만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서윤이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진우 씨 어머니가 결혼하면 일단 시댁에서 같이 살자고 하시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이긴 한데 천천히 리모델링하면 된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낡아빠진 집에서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얘기해 본 거야. 엄마, 알겠다고 한 거 아니야. 서윤이는 고개를 숙이며 웅얼거렸습니다.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말을 꺼낸 걸까? 누가 멀쩡한 신혼집을 두고 그런 제안을 한단 말인가? 며칠 지나지 않아 양가가 정식으로 상견례를 했습니다. 어색한 안부 인사가 오간 뒤 진우의 아버지 김영철 씨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가벼운 투로 말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집을 사셨다니 명의는 두 사람 공동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결혼하는 사이인데 재산도 당연히 공동으로 해야죠. 저는 순간 싸늘해졌지만 애써 예의를 지키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전액 부담해서 제 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서윤이 단독 명의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 나이에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저 딸이 결혼 후에 마음 편히 쉴 곳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헛기침을 2번 하더군요. 아니, 제가 사돈 집을 뺏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이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결혼하면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야 하니까요.
이건 가정을 꾸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날 상견례는 모래를 씹는 듯 불편했습니다.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죠. 서윤이는 손에 땀을 쥐고 반찬을 집어주며 눈빛으로 제게 그만하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엄마, 아버님은 그냥 농담하신 걸 수도 있잖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가 농담이고 뭐가 속내를 떠보는 말인지 구분도 못할 것 같니? 서윤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며 서윤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사본을 한 부 더 떼어놓았죠. 심지어 변호사 친구에게 부탁해 해당 아파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서윤이에게 증여한 것이며 혼인 후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증여계약서까지 작성해두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진심으로 딸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어찌 딸 명의의 집부터 탐내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서윤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너무 순진했고 저는 딸이 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심지어 어느 정도는 양보할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자식입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뻔히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직 본색을 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면이 언제 벗겨질지 똑똑히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결혼식은 10월 초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서윤이는 웨딩 촬영, 청첩장 준비, 예식장 확인 등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뒤에서 묵묵히 제가 챙겨야 할 것들을 챙겼습니다. 예단이며 한복을 맞추는 일 같은 것들이요. 원래 이런 준비는 즐거워야 하지만 제 마음속 긴장의 끈은 한순간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엄마가 아닙니다. 딸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결혼하는지는 딸의 자유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진우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신혼집 인테리어가 정말 예쁘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수납장 같은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혹시 열쇠를 먼저 주시면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랑 가서 실측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걱정해주는 척하는 말이었지만 실은 떠보는 것이었죠.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은 이미 인테리어 다 끝났단다. 내가 직접 디자이너 불러서 마무리했어. 몸만 들어가면 돼. 가구가 필요하면 나중에 너희가 직접 사서 넣으렴. 아, 네. 그는 2초 정도 머뭇거리더니 목소리가 아까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은 이 집을 어머님 혼자서만 다 처리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저희도 좀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뜻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서윤이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선물을 주기 전에는 당연히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그들이 여전히 이 집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저는 즉시 현관 서랍에 있던 신혼집 열쇠를 꺼내 침대 및 금고에 넣어 잠갔습니다. 서윤이에게만 열쇠 한 개를 주었을 뿐 예비 열쇠는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 증여계약서와 재산 단독 소유에 관한 설명을 재확인하고 이 아파트가 오롯이 저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며 서윤이가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혼인관계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친필 확인서까지 공증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유난스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살아온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백화점 식품관에 들러 서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롤케이크를 샀습니다. 딸아이를 달래며 최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딸이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한복 두 벌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진한 와인색이 어울릴 것 같아. 아니면 이 짙은 녹색이 나을까? 엄마 피부가 하얘서 둘 다 예쁘긴 한데 예식장 조명이 밝아서 녹색은 너무 어두워 보일까 봐. 저는 웃으며 한복을 받아 거울 앞에서 대보았습니다. 딸이 오늘 웨딩 플래너와 상담하며 있었던 웃기는 이야기, 청첩장 인쇄소에서 이서윤을 이서연으로 잘못 찍었던 실수담을 제잘거리는 것을 들으면서요. 딸은 즐겁게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그날 식장에서 제일 고운 엄마일 거야. 절대 울면 안 돼. 내가 먼저 울 거란 말이야. 저는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안 울어. 엄마는 안 울어. 정말 울어야 할 상황이 오면 그 전에 내가 멈출 거야. 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뭘 멈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단 한순간이라도 딸이 함정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느껴진다면 저 박혜숙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하든 반드시 딸의 손을 잡아 끌 것이라고. 결혼은 평생의 일입니다. 절대로 딸이 한 발 잘못 디뎌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날씨는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파란 하늘은 좋은 징조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메이크업을 받으며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은 서울 시내의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서윤이는 비용의 절반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고집했죠. 저는 딸이 그저 이 결혼이 두 사람이 함께 이뤄낸 것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돈은 결국 제가 뒤에서 조용히 채워 넣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딸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시집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윤이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글썽이며 제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어갈 때 저는 거의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안 돼. 이건 끝이 아니라 시험의 시작일 뿐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김영철 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친지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눈길은 자꾸만 주빈석 뒤편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신혼집 열쇠가 들어있었죠. 피로연 중간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죠. 김영철 씨는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져서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친척들을 향해 잔을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 진우가 얼마나 능력이 좋습니까? 부모 도움 하나 안 받고 장가 가서 바로 새 아파트에 들어가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이 자기 힘으로 결혼하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래도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좋은 아내를 얻어 인생 20년은 앞서가는 겁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했다며 웃어넘겼지만 그는 더욱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 집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김씨 집안 거 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 다 애들 거지요. 제 얼굴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쪽 테이블의 친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표정이 어렸습니다. 어색해하는 사람, 억지 웃음을 짓는 사람, 못 들은 척하는 사람, 그리고 저를 더 절망하게 한 것은 바로 그 순간 제가 똑똑히 본 장면이었습니다. 김진우가 서윤이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을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이제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이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자 옆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 여러분,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는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김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영철 씨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박 선생님께서 축사를 하시려나 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또렷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서윤과 김진우의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장례는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엄마 하는 서윤이의 외침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신혼집은 제가 전액을 주고 산 제 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누구도 이 집을 넘보거나 자기네 집안의 소유라고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박혜숙은 평생을 바쳐 키운 제 딸이 이런 계략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빈석으로 걸어가 선물 상자에서 열쇠를 꺼내 김진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열쇠를 탁 소리나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열쇠,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서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은 눈물을 쏟아내며 입술을 떨고 있었죠. 엄마.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가자. 이 결혼 엄마는 허락 못한다. 서윤이는 그 자리에서 몇 초간 굳어 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힘껏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를 데리고 뒤돌아 예식장을 나섰습니다. 장례는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방금 한 어머니로서 해야 할 가장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서윤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벗지 않은 채 화장이 번진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죠. 마치 모든 기력을 소진한 사람처럼 텅 빈 눈동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따라 딸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니?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죠. 엄마,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갑자기 제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걸까? 우리 3년이나 만났잖아. 나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투자였던 거지. 그때 서윤이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딸은 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제가 말했죠. 어쩌면 그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 딸은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김진우가 보낸 것이었죠. 너희 엄마 오늘 정말 도가 지나치셨다. 우리 아버지도 술에 취해서 실수하신 것뿐인데 그 집 원래 우리 거 되는 게 맞잖아. 어차피 결혼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따져? 사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진작 말했어. 원래 등기부등본 가져와서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사귈 때 진작 해치웠으면 너희 엄마한테 이렇게 발목 잡힐 일도 없었을 텐데. 서윤이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 내렸죠. 솔직히 너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 돈 없는 거. 우리가 어떻게 집을 사. 너희 엄마가 너한테 집 사준 건 그분 마음이고 우리가 거기 사는 게 뭐 어때서? 까놓고 말해서 너도 이제 35인데 이 집 아니었으면 누가 너랑 서둘러 결혼하려고 했겠어? 우리 아버지가 맞았어. 너 하나 잡으면 내 인생은 편다고. 딸은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손에서 힘이 빠져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허리를 숙여 핸드폰을 주워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딸은 대답 없이 저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김진우는 정말 뻔뻔하게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셔츠에 넥타이까지 메고 손에는 장미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죠.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간에 서서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정말 술에 취해서 실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자네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는 눈빛을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도 그냥 말이 헛나왔습니다. 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가끔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집 문제는 정말 깊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그 문자는 누가 보냈나? 귀신이 보냈어?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으로.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서윤이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 왔다 갔어. 내가 돌려보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 3년 사귀는 동안 그 사람 핸드폰 비밀번호 아니? 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생활이라고? 이제는 알아야 할 이유가 생겼잖아. 가서 요구해. 서윤이는 망설였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려면 그가 뭘 숨기고 있는지 봐야 해. 그날 밤 서윤이는 용기를 내어 김진우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지 못한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보여주길 거부한다는 건 보여주기 싫은 게 있다는 뜻이야. 딸은 밤새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딸은 과거에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혼전 재산과 관련된 그의 대화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딸이 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을 지켜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딸은 더 이상 제가 보호해야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딸은 이제 반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익명의 폭로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갑자기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만한 편부모 모녀, 남자 집안 가난하다며 결혼식 당일 파혼. 글의 내용은 악의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녀를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묘사했고 심지어 서윤이가 예대인과 몰래 만나다 김씨 집안에 들키자 급하게 파혼했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냈습니다. 네티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김씨 집안의 먼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또 다른 폭로를 했습니다. 제가 교사 시절 학교 행사비를 횡령했고 학생들의 해외 연수 비용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했으며 지금의 신혼집 역시 불법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그런 법이죠. 누가 더 큰 소리로 떠드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언론도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느 가십 전문 매체에서 가장 먼저 기사를 냈죠. 붉은색의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유명 교사 모녀, 결혼 강요 실패하자 결혼식 파토, 남성 측, 혼수 아파트 사기당할 뻔,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켜자마자 전 동료 교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그 기사 봤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화가 나서 잠을 좀 설쳤을 뿐이죠. 더 굴욕적인 일은 학교에서도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인사 담당 주임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박 선생님, 언론 보도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학교로 나와 주시겠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한번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누구도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의 출장 보고서와 활동비 정산 원본 서류처를 전부 챙겨 학교로 갔습니다. 교내에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죠. 마지막에 그 주임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 증거는 모두 확실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깥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지만 한 가지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당신 편에 서서 말해줄 것은 오직 증거뿐이라는 것을. 집에 돌아오니 서윤이가 창백한 얼굴로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핸드폰을 쥐고 있었죠. 엄마, 나 찍혔어. 오늘 병원 출근하는데 누가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나한테 사기꾼 집안 공주님 나오셨네 라고 소리쳤어. 순간 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미쳤구나.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나 오늘 정말 집에 못 돌아오는 줄 알았어. 지하철을 탔는데 누가 대놓고 나를 몰래 찍고 있었어. 누가 나를 믿어줄지, 누가 아닐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딸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저 사람들 전부 입 다물게 해줄게. 그날 밤 저는 금고를 열어 제가 보관해둔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아파트 매매대금 이체 기록, 계약금 은행 증명서,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 인테리어 공사 영수증까지 전부 복사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흘 밤낮으로 이 자료들을 PDF 파일로 정리하고 핵심 페이지와 결제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이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변호사 친구의 이메일로도 한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반격해야 해. 우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지. 딸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나도 나설게. 다음날 아침, 서윤이는 식탁에 앉아 두유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눈이 복숭아처럼 부어 있었죠. 화면을 뚫어지게 보던 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글 하나 올려도 될까? 사건의 전말을 똑바로 알리는 글말이야.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음 정한 거니? 한 번 올리면 그건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단호한 말투였죠. 더 이상 그들이 여론을 조작하게 둘 수 없어. 내가 침묵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말만 들을 거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뭘 하든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야. 그렇게 우리 모녀는 마주 앉아 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발이나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명확한 증거와 함께 사진과 영상을 곁들인 긴 반박문이었죠. 교제부터 약혼, 집 구매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모든 세부적인 대화 내용과 서류들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저는 등기부 등본, 아파트 매매대금 이체 내역, 인테리어 영수증, 심지어 공사 전후 비교 사진까지 찍어 첨부했습니다. 그날 결혼식 현장 영상까지 편집해서 넣었죠. 이 집 어차피 우리 김씨 집안 거 되는 겁니다. 라고 외치던 김영철 씨의 모습과 어차피 이제 우리 집이잖아라고 서윤이에게 속삭이던 김진우의 목소리가 똑똑히 담긴 부분이었습니다. 이 글이 올라가자 2시간도 안 되어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모녀를 탐욕스럽다고 비난하던 댓글들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원래 남자 쪽 집안이 빈손으로 집을 날로 먹으려 했던 거네. 누가 저렇게 대놓고 저런 말을 해? 어차피 우리 집안 거라니 진짜 역겹다. 저는 여론이 이렇게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서윤이의 글은 몇몇 인플루언서들에게 공유되었고 어떤 유튜버는 사건 전체의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며 혼전 일방적인 주택 구매는 공동 명의로 등기하지 않는 한 여성 측의 개인 재산이며 남성 측의 어떠한 명의 변경 시도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 한 명이 유명 언론사의 편집장이 되어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건은 제가 맡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한번 하시죠.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론은 바뀌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김진우가 예전에 서윤이에게 보냈던 계좌이체 내역 캡처본을 찾아냈습니다. 1,000만 원짜리 긴급 대출금이었죠. 서윤이는 당시 그가 시댁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하다는 말에 안쓰러워 선뜻 빌려주었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아직도 갚지 않은 상태였죠. 이것도 사기 증거가 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어쩌면 그 사람이 도와줄지도 몰라. 제가 고개를 들어 딸을 봤습니다. 누구? 최수아 씨. 진우 씨 전 여자친구. 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전에 스치듯 만난 적이 있었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이 갑자기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 더 묻진 않았지만 그분도 그때 집을 샀던 걸로 기억해. 서윤이는 페이스북으로 최수아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상대방은 30분도 안 되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누군가 이 일에 대해 저를 찾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최수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충격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김진우는 3년 전 그녀에게도 거의 똑같은 수법을 썼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막산 집에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들어가 살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최수아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한 낌새를 채고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 집안 사람들 하나같이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오늘 두 분이 하신 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진술을 녹음하고 증인으로 나서줄 수 있다는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방송 출연도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모녀가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재산 편취 미수 3가지 혐의로 김씨 집안을 정식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위임장에 서명할 때 제 마음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서류와 증언을 정리한 후 2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씨 집안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죠. 최수아 씨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과거 김진우와의 교제 당시의 모든 세부 사항을 털어놓았습니다. 연애 초기의 달콤한 말들부터 어떻게 그녀에게 집을 사도록 부추겼는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공동명의를 제안했는지, 마지막으로 그녀가 상대의 의도를 눈치채고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하기까지의 과정을요. 그의 아버지는 제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최수아 씨가 말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가씨 혼자 집 사기 힘들 텐데 결혼하면 남자 이름도 같이 넣어야 그게 한 가족이지라는 말이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전부 사기였죠. 서윤이는 옆에서 이를 악물고 듣고 있었고 저는 카메라 밖에서 냉정한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두 여자가 사기당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세대가 힘을 합친 복수였습니다. 온라인 기자회견은 당일 저녁 시청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언론은 마침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을 멈추고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요 방송사는 부동산 사기, 결혼 뒤의 숨은 계략이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오프닝 멘트는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불길 속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가 외출했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가와 시루떡 한 봉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세대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셨어요. 저는 웃으며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은 마침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김영철 씨는 페이스북의 오해였을 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댓글창은 순식간에 네티즌들의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사기 쳐놓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네? 인터넷에 기록이 없는 줄 아나? 결혼식 피로연에서 했던 말 기억 안 나냐? 결혼식을 부동산 등기 이전 현장으로 만들더니 낯짝도 두껍다. 심지어 누군가는 김영철 씨가 과거 등기소에서 근무했던 기록을 찾아내 그가 직권을 남용해 부동산 등기를 조작한 전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부분도 계속 조사해 볼 수 있다고 말했죠. 서윤이는 감정의 늪에서 점차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고 반박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원 환자 보호자였던 여성 이슈 전문 칼럼니스트인 한 기자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자는 우리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은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하지만 두 분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증거까지 제시할 수 있는 분은 드뭅니다. 그녀는 우리를 위해 심층인물 인터뷰 기사를 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목은 바로 그녀는 침묵하는 신혼집의 재물이 되기를 거부했다. 였습니다. 인터뷰가 나간 후 여성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우리에게 댓글과 쪽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명의를 요구받았다는 사람, 그것을 거절했다가 파혼당했다는 사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남편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사람까지. 수법은 제각각이었지만 본질은 모두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익명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커뮤니티를 연 첫날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입했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결혼식 한 번이 이렇게나 많은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각성하는 계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 모녀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관념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윤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서윤이들을 위해 하나의 탈출구를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녀가 법원으로 향하던 날, 하늘은 비가 올 것처럼 흐렸지만 제 마음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던 날, 변호사는 서류철을 가득 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부동산, 증거, 대화 기록, 최수아 씨의 증언, 언론의 공격, 자료, 인터넷 익명 게시글에 IP 추적 신청서까지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것은 명예훼손과 사기미수의 완벽한 증거 조합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녹취, 서면 증거, 제3자 증언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 법원도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고소는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경찰 역시 김 씨 집안의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흘도 지나지 않아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커뮤니티 사이트 측의 게시자의 접속 기록과 IP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이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IP 주소는 김진우의 집 인터넷으로 밝혀졌고 계정에 연동된 휴대폰 번호는 김영철 씨가 과거한 교육 과정에 등록할 때 남겼던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빨리 밝혀지다니 저조차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 많은 언론사들이 조사를 시작했고 심지어 한 기자는 김영철 씨가 과거 등기소에서 근무할 당시의 내부 자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직권을 남용하여 관련 없는 시민들의 부동산 정보를 열어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징계로 넘어갔지만 이번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무원법 위반 행위로 재조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도 별도의 수사에 착수했죠. 우리는 단지 결혼식에서의 계략 하나를 고발했을 뿐인데 실타래를 따라가다 보니 그의 수년간의 어두운 과거까지 들춰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 김 씨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우는 먼저 페이스북에 구차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철이 없어 감정과 재산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 이서윤 씨와 박혜숙 선생님께 깊이 사죄드린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댓글은 가혹했습니다. 철없는 건 18살이지 35살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술김에 진심을 말했고 너는 맨정신에 계획을 세웠. 현대판 마마보이의 효심이네. 언론은 우리를 강인한 모녀, 혼전 여성 권리 보호의 상징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방송에서는 우리에게 결혼과 재산 관리에 대한 강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서윤이는 그 어떤 방송 출연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끝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학교에 정식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매일 여론을 걱정하며 지내느니 차라리 젊은 선생님께 기회를 주는 게 낫겠다고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 싸움은 많은 사람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셨습니다. 제가 교문을 나서는 순간 마침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운명이 제게 잘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씨 집안과의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한때 신혼집이었던 그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기억의 그림자를 보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죠. 저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집은 시세대로 팔렸고 세금을 제외하고 9억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딸이 그 돈으로 다시 새 집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엄마, 나처럼 결혼 사기를 당할 뻔했거나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 딸이 만들려는 것은 여성 자주 권익 재단으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긴급 법률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도 돕겠다고 나섰죠.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으니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고 목소리를 내는 법을 가르치는 건 잘할 수 있을 거야. 서윤이는 사회학 석사 과정에 등록하여 전문가로서 재단을 운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함정에서 운 좋게 탈출한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죠. 우리는 사례를 정리하고 변호사를 섭외하고 기부금 계좌를 만들고 모금 안내문과 로고까지 디자인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가 문을 연 첫 주 수백 건의 익명 소액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딸은 모금 페이지에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인생 20년 앞서가기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다음 여성의 10년을 더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단이 막 활동을 시작한 그 주, 서윤이는 조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재단 웹사이트 구축을 도와주러 온 자원봉사 개발자였죠. 나이도 딸과 비슷했고 말투는 온화하며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그는 김진우처럼 입에 발린 말을 하지도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식의 허황된 약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서윤 씨의 이야기가 제 여동생이 겪을 뻔했던 일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그리고 이상을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후에 함께 재단 행사를 기획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 조민준 씨라는 사람,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 진짜 좋은 인연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나에게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서윤이는 집을 판 돈의 일부로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작은 방 2개짜리 집을 샀습니다. 명의는 당연히 딸 단독이었죠. 그리고 조민준 씨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 집은 제가 노력해서 마련할 겁니다. 서윤 씨의 집은 서윤 씨 것이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딸이 진짜 인연을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신혼집을 팔던 날 서윤이는 저를 데리고 베란다에 섰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아래층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았죠. 엄마, 내가 정말 이 집을 아무렇지 않게 떠나보낼 수 있을 줄은 몰랐어. 저는 딸의 손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들이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었을 뿐이지. 너는 그저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이란다. 그 아파트는 최종적으로 10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우리가 샀을 때보다 조금 오른 가격이었죠. 세금과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약 9억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원래 딸의 결혼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했지만 이제는 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자본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새 집을 사서 다시 인테리어를 하고 다음 2년을 기다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중 2억 원을 기부하여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나처럼 속고 상처받고 심지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여자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 우리는 재단의 이름을 새빛이라고 지었습니다. 새로운 빛, 어둠 속에서 오해받고 상처받은 목소리들이 쉴 곳을 만들어주자는 의미였죠. 재단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상담 신청 창구를 연 첫 주에 50통이 넘는 도움 요청 메일이 왔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불법 건축물에 들어가 살 것을 강요받은 여성, 가족을 돌보는 무급 가사노동자가 되었지만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는 여성, 남자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여대생까지. 수법은 달랐지만 본질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서윤이는 돈만 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법률 관련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사회학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저는 딸이 정장을 차려입고 강연에 참석하고 변호사와 회의하고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늘에서 걸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늘을 자신의 방패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세 번째 달, 딸은 조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그는 말이 소박하고 많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온 날, 그는 대형마트에서 세일하는 채소를 한가득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 명세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죠. 제가 모아둔 돈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이제 그냥 약사가 아니라 재단 책임자라는 거 알아요? 딸이 자기보다 잘 나가는 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서윤 씨가 저보다 용감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의 집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먼저 말했죠. 나중에 저희가 정말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집은 당연히 서윤 씨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다른 집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가 결혼 후에 함께 번 돈의 절반을 재단에 기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입만 열면 탐욕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만 열면 온유함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윤이는 그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딸의 마음이 서서히 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년 반 후에 어느 새벽 저는 결혼식장 대기실에 서서 소박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서윤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돌아서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화려한 부케도 긴 드레스 자락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반짝이는 눈동자만이 마치 어릴 적 처음으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유치원에 가던 그날 같았죠. 이번 결혼식은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죠. 그저 우리 동네 근처에 작은 복합문화 공간을 빌렸고 장식은 재단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객은 50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한 분 한 분이 모두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민준 씨는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러 온 분들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서윤이와의 혼인 후 공동계좌 수입의 절반을 세빛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혼후소득은 공동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 분할의 근거로 삼지 않겠다는 서면 약정까지 작성했죠. 이것은 서윤이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분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혼식 당일 2명의 특별한 하객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최수아 씨였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재단의 법률 자문 봉사자로 일하고 있었죠. 또 다른 한 명은 18살의 소미라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강제로 시집갈 뻔했던 아이는 이제 우리 재단의 첫 번째 전액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장에서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서윤 언니, 만약 그날 언니가 제 메일에 답장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저도 다른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윤이는 임신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죠.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문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좋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저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맞서 싸우는 법을 알려주면 돼. 아이가 태어나던 날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윤이는 그 작고 쭈글쭈글한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엄마, 안아보세요. 이름은 따스한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여 그 아이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아이의 이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이름은 단지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축원이었습니다. 아이의 앞날에 누군가 지켜주고
빛이 비추고 이 엄마와 할머니가 만들어준 든든한 울타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나중에 서윤이와 조민준 씨는 우리 동네 근처에 작은 방 3개짜리 집을 샀습니다. 예전 신혼집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공간에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스한이가 걸음마를 뗀 후 가장 먼저 달려가 문을 두드리는 곳은 바로 우리 집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계산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이제는 내려놓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치 서윤이가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요. 우리 세 식구, 아니 네 식구는 가끔 최수아 씨와 소미를 데리고 외할머니가 살던 오래된 목조주택 앞 언덕으로 산책을 갑니다. 그곳은 제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바람 소리와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인생의 완벽한 결혼식도 절대적인 신뢰도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의 비극이 오히려 당신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되찾게 해줍니다. 제 인생에서 저는 사람을 잘못 믿었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고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결혼식장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던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제 딸은 자신의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 전에 집을 살 때 공동 명의로 해야 할까요? 만약 한쪽이 전액 부담했다면 자신의 재산을 계략으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사랑을 명분으로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획된 상황을 여러분도 겪거나 듣거나 혹은 지금 마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에서 어머니는 단호하게 결혼을 중단시키고 열쇠를 회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충동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현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녀의 선택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혼전 재산 보호를 지지하시나요? 아니면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가족애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댓글은 소중한 경험의 교류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족 관계와 결혼, 재산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실제 사례와 깊이 있는 토론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요. 댓글창에서 뵙겠습니다.